안녕하세요. 내일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재미있는 민담을 들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할게요. 멸치의 꿈. 옛날 옛날 조선시대 어느 바닷가 마을에 사이좋은 두 형제가 살고 있었답니다. 형은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이었고, 동생은 걱정이 많고 소심한 성격이었지요. 두 형제는 아버지께 물려받은 작은 배를 타고 함께 고기잡이를 하며 살았어요. 어느 날 밤, 형제는 똑같은 꿈을 꾸었답니다. 꿈속에서 푸른 바다 한가운데 커다란 그물이 던져졌어요. 그물 속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 반짝반짝 빛나는 은빛 멸치들이 가득했지요. 그 멸치들이 펄떡펄떡 뛰어오르며 춤을 추는 모습이 아주 신기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제는 서로 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동생아, 어젯밤 참 이상한 꿈을 꾸었어. 멸치들이 그물 속에서 춤을 추더라고. 형님, 저도 똑같은 꿈을 꾸었어요. 형제는 깜짝 놀랐답니다. 같은 꿈을 꾸다니, 이건 분명 무슨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마을 어귀에 점을 잘 보는 할머니가 계시지 않나 가서 꿈을 풀어보자. 형제는 함께 할머니를 찾아갔답니다. 할머니는 흰머리에 자상한 미소를 띤 분이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의 해몽을 신기하게 여겼지요. 할머니, 저희가 같은 꿈을 꾸었는데 풀어주실 수 있으세요? 형제가 차례로 꿈 이야기를 했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하시더니 형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자네 꿈은 아주 좋은 꿈이야. 멸치가 그물에 가득하다는 건 큰 재물이 들어온다는 뜻이고, 춤을 춘다는 건 기쁜 일이 생긴다는 뜻이지. 형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아하,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형은 기쁜 마음으로 돌아섰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동생을 보며 말씀하셨답니다. 자네 꿈은 좀 걱정되는구나. 멸치는 작은 물고기인데 그것만 잡혔다는 건 큰 고기를 놓친다는 뜻이고, 벌떡거린다는 건 고생이 많다는 뜻이야. 동생은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아이고, 그럼 우리 앞날이 어두운 건가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답니다. 똑같은 꿈인데 받아들이기에 따라 다른 것이지. 자네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은 콧노래를 불렀어요. 동생아,
우리 오늘 바다에 나가면 큰 재물을 얻을 거야. 할머니 말씀대로 좋은 일이 생길 게 분명해. 하지만 동생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답니다. 형님, 전 왠지 불안해요. 큰 고기를 놓치고 고생만 하는 건 아닐까요? 에이,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형은 동생을 다독이며 배를 띄웠답니다. 두 형제는 파도를 헤치며 바다로 나아갔어요. 형은 신이 나서 열심히 그물을 던졌고 동생은 걱정하면서도 형을 도왔죠. 해가 중천에 떴을 때였어요. 그물을 올리자 정말로 은빛 멸치들이 가득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꿈에서 본 것과 똑같았답니다. 형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정말 대박이야.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 형은 신나게 멸치를 손질하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동생은 한숨을 쉬었어요. 휴, 멸치밖에 안 잡혔네. 큰 고기는 다 놓쳤어. 동생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일했지요. 같은 상황인데도 형은 기쁘고 동생은 슬펐답니다. 해질 무렵 형제는 멸치를 가득 싣고 마을로 돌아왔어요. 마침 마을에 큰 배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날따라 큰 고기는 하나도 잡히지 않았답니다. 이보게들 멸치를 좀 팔아주게. 오늘 큰 고기가 안 잡혀서 멸치라도 사야겠네. 큰 배의 선장들이 형제에게 다가왔어요. 정말요? 우리 멸치 다 사시겠어요? 형은 반가운 마음에 물었답니다. 그럼 오늘은 멸치가 귀한 날이야. 비싸게 져줄 테니 다 팔아주게. 형제는 멸치를 평소보다 몇 배나 비싼 값에 팔게 되었지요. 형은 기뻐하며 말했어요. 봤지? 할머니 말씀대로 큰 재물이 들어왔잖아. 오늘처럼 신난 날이 없어. 하지만 동생은 여전히 아쉬운 표정이었답니다. 하지만 형님, 큰 고기를 잡았으면 더 많이 벌었을 텐데요. 에이, 그래도 이만하면 대박이잖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날 밤 형제는 다시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정말 신기해요. 말씀하신 대로 되었어요. 할머니는 잔잔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답니다. 얘들아, 내가 해준 풀이는 사실 같은 거였단다. 다만 자네들이 원하는 대로 말해준 것뿐이지. 꿈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 같은 상황이라도 긍정적으로 보면 감사한 일이 되고 부정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이 된단다. 중요한 건 꿈이 아니라 자네들의 마음가짐이야. 할머니의 말씀에 동생은 깊이 깨달았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너무 걱정만 했네요. 그 후로 동생도 형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같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고
작은 것에도 기뻐하게 되었답니다. 형제는 더욱 사이좋게 지내며 행복한 삶을 살았지요. 바다에 나갈 때마다 형제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웃곤 했답니다. 같은 일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행복이 될 수도 불행이 될 수도 있답니다. 멸치의 꿈 이야기처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축복이 된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꿈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길흉을 판단하는 해몽 문화가 발달했답니다. 특히 물고기 꿈은 재물을 상징한다고 믿었지요. 꿈의 석은 민간 신앙의 하나로 마을마다 해몽을 잘하는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꿈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마음가짐이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긍정적 사고의 힘을 일깨워주는 지혜로운 민담이에요. 훈장님을 장가들인 돌쇠. 옛날 산 좋고 물 좋은 어느 마을에 서당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서당의 훈장님은 글 공부에만 빠져 사는 분이었지요. 책만 펼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였어요. 훈장님, 진지 잡수세요. 아, 그래. 조금만 있다가. 하지만 조금만 있다가는 해가 지도록 오지 않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말했어요. 아이고, 훈장님은 언제 장가를 가실라나? 30이 넘도록 혼자 사시니 걱정이네. 그런데 훈장님께는 충실한 심부름꾼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돌쇠였지요. 돌쇠는 어릴 적부터 서당에서 자란 청년으로 글을 잘 읽지는 못했지만 마음씨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답니다. 이러다 훈장님 평생 혼자 사시겠네. 이 돌쇠가 뭔가 해야겠어. 돌쇠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어요. 그러다 문득 이웃 마을의 점순이 아씨가 떠올랐답니다. 점순이는 마을에서 소문난 처녀였어요. 똑똑하고 마음씨도 곱고 바느질 솜씨도 뛰어났지요. 무엇보다 책 읽기를 좋아했답니다. 그래, 점순이 아씨라면 훈장님과 잘 맞을 거야.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훈장님은 책만 보시느라 누가 좋은지 나쁜지 예쁜지 못생겼는지조차 모르셨거든요. 그리고 점순이 아씨도 부끄러움이 많아 쉽게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답니다. 그냥 만나게 할 수는 없고 뭔가 특별한 방법이 필요해. 돌쇠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번뜩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수수께끼 잔치를 열자.
돌쇠는 마을에 소문을 퍼뜨렸답니다. 우리 훈장님께서 수수께끼 잔치를 여신대요. 훈장님이 내는 수수께끼를 마치는 처녀에게 훈장님의 마음을 드린다고 하셨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마을의 처녀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물론 점순이 아씨도 살며시 자리를 지켰답니다. 드디어 잔칫날 훈장님은 영문도 모른 채 돌쇠에게 이끌려 나왔지요. 돌쇠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훈장님, 그냥 수수께끼나 몇 개 내주시면 됩니다. 수수께끼를 갑자기 왜? 아이, 그냥 좀 내주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훈장님은 어리둥절했지만 돌쇠가 하도 간청하니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첫 번째 수수께끼가 나왔어요. 아침에는 4발로 걷고, 낮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은 무엇일까요? 처녀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지만 쉽게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때 점순이가 조용히 손을 들었답니다. 사람이옵니다. 어릴 때는 기어다니고 자라서는 2발로 걷고 늙으면 지팡이를 짚으니까요. 오호, 맞았소. 훈장님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글을 낳는 처녀가 드문 시절이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수수께끼를 풀다니 신기했던 거지요. 두 번째 수수께끼가 이어졌답니다. 보이지 않지만 누구나 느끼고 잡을 수는 없지만 누구나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점순이가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랑이옵니다. 그 순간 훈장님의 얼굴이 붉어졌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돌쇠는 뿌듯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훈장님, 이제 혼례를 올리셔야지요. 혼례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아이고 훈장님, 수수께끼를 다 마친 처녀에게 마음을 드린다고 하셨잖아요. 훈장님은 그제야 돌쇠의 계획을 알아챘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점순이의 맑은 눈을 보니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점순이도 처음에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훈장님의 학식에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혼례를 올리게 되었어요. 처음엔 어색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차츰 마음을 나누게 되었답니다. 훈장님은 점순이에게 글을 가르쳤고 점순이는 훈장님에게 살림의 지혜를 알려주었지요. 여보, 오늘은 무슨 글을 읽으셨어요? 오늘은 사랑에 관한 시를 읽었소. 그런데 그대를 보니 책 속의 사랑보다 진짜 사랑이 더 아름답구려. 돌쇠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답니다. 내가 훈장님 장가를 드렸지. 히히. 마을에는 웃음소리가 가득 찼고 서당에는 행복이 넘쳐났어요.
훈장님은 이제 책만큼이나 점순이를 사랑하게 되었고, 점순이는 훈장님과 함께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렇게 느리지만 진심 어린 사랑이 꽃을 피웠답니다. 사랑은 빠르게 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훈장님과 점순이처럼 느리지만 진심이 담긴 사랑이 진짜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조선시대 서당은 마을의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였답니다. 훈장님은 아이들에게 천자문과 사자소학을 가르치며 마을의 어른 역할을 했지요. 본래는 융례라고 해서 6단계의 절차를 거쳤어요. 납체, 문명, 납길, 납해, 청기, 친형이라는 복잡한 과정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에는 두 사람과 두 집안의 진심이 담겨 있었답니다. 이야기 속 돌쇠의 수수께끼 잔치처럼 우리 조상들도 여러 방법으로 인연을 만들어주곤 했어요. 김서방과 이서방. 옛날 한양 근처 어느 마을에 김서방과 이서방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답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친구였지만 한 가지 나쁜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욕심이 많다는 것이었지요. 김서방은 키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찬 양반이었고, 이서방은 키는 작지만 꾀가 많은 양반이었답니다. 두 사람은 늘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훌륭한지를 놓고 다투곤 했어요. 내 집 사랑채가 너희 집보다 크지? 아니야, 내 집 행랑채가 더 넓다고. 내 갓이 더 높단 말이야. 에이, 내 두루마기 비단이 더 좋아. 어느 봄날이었어요. 두 사람은 길을 걷다가 떡장수 할머니를 만났답니다. 여보게들, 맛있는 떡 사가시게. 할머니의 떡광주리에는 향긋한 송편과 인절미가 가득 담겨 있었지요. 김서방이 먼저 말했어요. 오호, 떡이 참 먹음직스럽군. 얼마나 하는가? 한 접시에 단양이옵니다. 뭐, 단양이라니 너무 비싸구만. 이서방이 끼어들었어요. 아니, 이 좋은 떡을 단양에 못 사겠다니. 나는 한 접시 살 수 있네. 그래? 그럼 나는 2접시 사겠네. 그럼 나는 3접시. 나는 4접시. 두 사람은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떡을 더 많이 사겠다고 우겼답니다. 하지만 정작 돈을 꺼내지는 않았어요. 떡장수 할머니는 피식 웃으며 말했지요. 그럼 2분 다 사시지요. 제가 공짜로 드릴 테니. 뭐, 공짜? 두 사람의 눈이 반짝 빛났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이 떡을 나눠 드실 때 한 분은 떡을 나누고 다른 한 분이 먼저 고르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김서방과 이서방은 서로 눈치를 보았어요. 내가 먼저 나누면 저 친구가 큰 것만 고를 텐데, 내가 나누면 손해야. 고르는 사람이 되어야지. 결국 두 사람은 가위바위보로 정하기로 했답니다. 가위, 바위, 보. 김서방이 이겼어요. 김서방이 떡을 나누기로 했지요. 김서방은 아주 신중하게 떡을 두 덩어리로 나누었답니다.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이서방이 큰 걸 가져갈 테니까요. 한참을 재고 또 재서 정확히 반으로 나누었어요. 자, 다 나누었네. 이제 자네가 골라. 이서방은 두 떡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똑같았답니다. 이건 너무 똑같은데 조금만 기다려보게. 이서방은 두 떡 덩어리를 저울에 올려 무게까지 재었어요. 그래도 똑같았지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그때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답니다. 허허허, 욕심을 부리다 보니 정작 떡 한 조각도 못 드시겠네요. 자, 이건 제가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뭐라고? 두 사람이 황급히 떡을 붙잡으려 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떡을 거둬 가버렸어요. 욕심쟁이들은 떡도 못 먹는 법이라오.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훌쩍 사라져 버렸답니다. 김서방과 이서방은 멍하니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이거 우리가 욕심을 부리다 떡도 못 먹었구먼. 참으로 부끄럽네. 하지만 두 사람의 욕심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또 길에서 만났어요. 이번엔 금화가 든 주머니가 길에 떨어져 있었답니다. 오, 저것 좀 보게. 금화 아닌가? 두 사람은 동시에 주머니를 향해 달려갔어요. 내가 먼저 봤네. 아니야, 내가 먼저 봤다고. 두 사람은 주머니를 서로 잡아당기며 다투었답니다. 그러다 그만 주머니가 찢어지고 말았어요. 어머! 주머니에서 나온 건 금화가 아니라 돌멩이들이었답니다. 그리고 쪽지 하나가 떨어졌지요. 욕심쟁이들에게는 돌멩이도 아깝습니다. 두 사람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이서방, 우리 참 창피하지 않은가? 그러게 말일세.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린 게 아닌가 싶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김서방이 이서방에게 찾아왔어요. 이서방, 우리 집에 감이 많이 열렸네. 나눠 먹세나. 고맙네 김서방. 우리 집에도 한광줄이 가져가게.
두 사람은 서로 나누며 웃었답니다. 예전처럼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다투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말했지요. 김서방과 이서방이 많이 달라졌구만. 욕심을 버리니 오히려 더 풍족해 보이네. 그 후 두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되었고 마을에서 존경받는 양반이 되었답니다. 욕심을 버리고 나누니 마음도 넉넉하고 행복해졌지요.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오히려 잃게 되는 법이랍니다. 김서방과 이서방처럼 욕심을 버리고 나눌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있어요.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진짜 부자의 마음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조선시대 양반들은 겉으로는 품위와 예의를 중시했지만 속으로는 체면과 경쟁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했답니다. 이런 양반들의 과한 욕심과 허세를 풍자하는 이야기들이 민간에서 많이 전해졌어요. 서방이라는 호칭은 양반 남자를 부르는 존칭이었는데 서로 체면을 지키려다 우스운 일을 벌이는 양반들의 모습을 통해 백성들은 웃음과 함께 교훈을 얻었답니다. 이처럼 해학적인 이야기로 사회를 비판하는 것이 우리 전래동화의 특징이에요. 금 나온 호미. 옛날 청명 무렵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정직한 농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농부의 이름은 김춘삼이었어요. 춘삼이는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비록 가난했지만 거짓말은 절대 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었답니다. 청명이 되자 춘삼이는 밭을 이구러 갔어요. 봄 농사를 시작해야 할 때였거든요. 올해도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지. 비록 남의 땅이지만 내 땅처럼 정성껏 가꾸면 하늘이 도와주실 거야. 춘삼이는 낡은 호미를 들고 밭을 매기 시작했답니다. 호미는 할아버지 때부터 쓰던 것으로 손잡이가 닳고 쇠도 많이 닳아 있었지요. 한참을 일하던 춘삼이가 돌멩이를 치우다가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어머, 호미가 손에서 미끄러져 밭 옆 깊은 샘 속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호미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짓지? 춘삼이는 샘물을 들여다보았지만 너무 깊어서 호미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저 안타까운 마음에 샘가에 주저앉아 한숨만 쉬었어요. 하늘이시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였어요. 갑자기 샘물이 부글부글 끓더니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이 물 위로 올라왔답니다. 어허, 젊은이가 왜 그리 슬피 울고 있는가? 춘삼이는 깜짝 놀라 절을 했어요. 산신령이시옵니까? 그렇다네. 자네가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
내가 찾아주겠네. 잠시 기다려보게. 산신령은 다시 샘 속으로 들어갔다가 금으로 만든 반짝이는 호미를 들고 나왔답니다. 이것이 자네가 떨어뜨린 호미인가? 춘삼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금호미라니 평생 보지 못한 귀한 물건이었지요. 하지만 춘삼이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니옵니다. 제 호미는 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옵니다. 오호, 그런가? 그럼 이것은 어떤가? 산신령이 이번엔 은으로 만든 호미를 들고 나왔어요. 은 호미도 눈부시게 아름다웠답니다. 하지만 춘삼이는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옵니다. 제 호미는 은으로 만든 것도 아니옵니다. 허허, 그럼 이것은? 산신령이 마지막으로 낡고 녹슨 쇠 호미를 꺼냈답니다. 손잡이는 닳아서 검게 변했고 쇠 부분도 군데군데 녹이 슬어 있었지요. 춘삼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맞습니다. 그것이 제 호미옵니다. 산신령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허허, 자네는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로구나. 금호미와 은호미를 보고도 욕심내지 않고 자기 것만 찾다니. 이런 정직한 사람은 처음 보네. 산신령은 세 개의 호미를 모두 춘삼이에게 주었어요. 자네의 정직함에 상을 주고 싶네. 이 세 호미를 모두 가져가게. 아, 아니옵니다. 제 것만 가져가겠습니다. 아니야. 정직한 사람은 복을 받아야 하네. 모두 가져가게나. 춘삼이는 감사의 절을 올리고 새 호미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욕심쟁이 부자 최영감이 있었어요. 최영감은 생각했지요. 흥, 정직한 척하면 나도 금호미와 은호미를 받을 수 있겠구만. 최영감은 다음날 일부러 금호미를 하나 준비해서 그 샘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일부러 샘 속에 던져버렸어요. 아이고, 내 호미가 어쩌면 좋단 말인가. 곧 산신령이 나타났지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호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산신령이 금호미를 들고 나왔어요. 이것인가? 최영감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정직한 척 해야 금호미와 은호미를 모두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아니옵니다. 제 것이 아니옵니다. 산신령이 은호미를 들고 나왔어요. 그럼 이것인가? 그것도 아니옵니다. 최영감은 속으로 웃었어요. 이제 쇠호미를 가져올 테니 정직한 척하면 세 개를 다 받겠지? 하지만 산신령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거짓말쟁이에게 줄 호미는 없네. 그러더니 산신령은 사라져 버렸어요. 최영감이 던진 금호미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내 그 몸이. 최영감은 후회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욕심을 부린 대가를 톡톡히 치른 거죠. 한편 춘삼이는 금호미와 은호미를 팔아서 자기 땅을 장만했답니다. 그리고 낡은 쇠호미는 소중히 간직하며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이 호미 덕분에 복을 받았으니 평생 아껴 쓰며 정직하게 살아야지. 춘삼이는 부자가 된 후에도 여전히 정직하고 착하게 살았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마을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춘삼이를 존경하며 말했어요. 정직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을 내려주시는구나. 정직한 마음은 그 자체로 가장 큰 보물이랍니다. 춘삼이처럼 당장 눈앞의 이익에 혹하지 않고 진실하게 행동하면 하늘이 더 큰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정직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가장 큰 이득이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이야기의 배경인 청명은 24절기 중 다섯 번째로 양력 4월 5일 무렵이에요. 맑을 청 밝을 명이란 뜻으로 날씨가 맑고 따뜻해져서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랍니다. 호미는 우리 조상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농기구 중 하나예요. 밭을 메고 김을 매는데 꼭 필요한 도구였지요. 우리 조상들은 산에 사는 신령님이 농사와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었고 산신령께 제사를 지내며 풍년과 평안을 빌었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산신령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믿음이 이런 이야기로 전해진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착하고 부지런한 나무꾼 형제가 살고 있었답니다. 형은 욕심이 많고 게으른 사람이었지만 동생은 마음씨가 곱고 성실한 청년이었지요. 두 형제는 부모님이 남긴 작은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형은 늘 동생에게 힘든 일만 시키면서 자신은 빈둥거리며 지냈어요. 어느 해 동지가 다가오는 초겨울 어느 날이었어요. 동생은 이른 새벽부터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답니다. 눈이 소복소복 쌓인 산길을 걸어 올라가는데 해가 벌써 저물어 가더군요. 어머, 벌써 이렇게 어두워졌네. 빨리 내려가야겠어. 동생은 급히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길을 잘못 들어 낯선 골짜기에 다다르고 말았답니다. 캄캄한 밤이 되자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은 동생은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때 저 멀리 불빛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오호, 저기 집이 있구나. 동생은 반가운 마음에 그곳으로 달려갔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곳은 낡은 오두막이었어요.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동생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누구냐 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길을 잃은 나무꾼입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그러자 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안에서는 도깨비들이 한창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동생이지만 도깨비들은 뜻밖에도 친절했답니다.
어이쿠, 손님들이 오셨네. 어서 들어와서 따뜻하게 좀 쉬게나. 도깨비 우두머리가 동생을 안으로 맞아들였지요. 동생은 도깨비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답니다. 동생의 정직하고 착한 마음씨에 감동한 도깨비들은 재미있는 놀이를 하나 보여주겠다며 신기한 방망이를 꺼냈어요. 이 방망이는 아주 신통한 물건이란다. 소원을 말하며 두드리면 무엇이든 나온단 말이야. 도깨비가 방망이를 톡톡 두드리자 맛있는 떡과 과일이 쏟아져 나왔답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동생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감탄했지요. 밤이 깊어지자 도깨비들은 하나둘 잠이 들기 시작했어요.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며 깊이 잠든 도깨비들을 보니 동생의 마음속에 작은 욕심이 스멀스멀 올라왔답니다. 이 방망이만 있으면 형님과 나는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동생은 가만가만 방망이를 챙겨 오두막을 빠져나왔지요. 다음날 아침 집에 돌아온 동생은 형에게 밤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답니다. 형님, 이 방망이만 있으면 우리는 이제 굶주릴 걱정이 없어요. 형은 동생의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어요. 당장 방망이를 빼앗아 두드려 보니 정말로 쌀과 돈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야, 이거 정말 대단한 물건이구나. 형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답니다. 하지만 욕심 많은 형의 마음속에는 더 큰 욕심이 자라나고 있었지요. 동생이 가져온 게 이 정도면 도깨비들에게는 더 좋은 보물이 있을 거야. 내가 직접 가서 더 많은 걸 가져와야겠어. 그날 밤 형은 동생에게 길을 자세히 물어본 뒤 도깨비 오두막을 찾아갔답니다. 눈 내린 산길을 헤매며 겨우 오두막을 찾아낸 형은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어요. 여보게들, 나도 하룻밤 묵어가겠네. 도깨비들은 또 손님이 왔다며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하지만 형은 도깨비들의 환대에는 관심이 없었답니다. 눈은 온통 방 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보물을 찾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밤이 깊어 도깨비들이 잠들자 형은 이것저것 보물을 챙기기 시작했답니다. 방망이는 물론이고 금은 보화와 신기한 물건들을 보자기에 가득 담았지요. 그런데 욕심이 과한 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야지 하며 보따리를 점점 크게 만들었답니다. 그러다가 그만 탁자를 쿵 하고 건드리고 말았죠. 큰 소리에 놀란 도깨비들이 벌떡벌떡 일어났답니다. 아, 저 사람이 우리 보물을 훔쳐가려 하고 있어. 도깨비들은 깜짝 놀라 형을 붙잡았어요. 에이, 이놈! 우리가 친절히 대접했더니 도둑질을 하다니. 도깨비 우두머리가 호통을 쳤답니다. 형은 벌벌 떨며 용서를 빌었지만 도깨비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지요. 좋아. 그렇다면 네가 가져가려던 물건들을 모두 도로 내놓고 동생이 가져간 방망이도 당장 돌려받아 오너라.
형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빈손으로 쫓겨난 형은 부끄러운 마음에 동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동생아, 내가 잘못했다. 방망이를 도깨비들에게 돌려줘야겠구나. 동생은 형의 진심 어린 반성을 보고 함께 도깨비 오두막을 찾아갔답니다. 도깨비들은 동생의 정직한 마음씨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방망이를 돌려받고는 형제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었지요. 자네들은 욕심을 버리는 법을 배웠으니 이 작은 주머니를 주겠네. 하루에 한 번, 필요한 만큼만 나온답니다. 형제는 감사히 주머니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로 형은 게으름을 버리고 동생과 함께 열심히 일하며 살았답니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은 많지 않았지만 형제는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지요. 욕심을 부리면 가진 것마저 잃게 된답니다.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처럼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진정한 복을 가져오지요. 나눔과 절제의 지혜가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동지를 작은 설이라 부르며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로 여겼어요. 이 날이 지나면 해가 조금씩 길어진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답니다. 동지에는 팥죽을 써 먹으며 애군을 쫓고 복을 빌었지요. 도깨비는 우리나라 고유의 신령스러운 존재로 장난기가 많고 의리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전해져요. 도깨비 방망이 설화는 전국 각지에서 조금씩 다른 형태로 전해지는 대표적인 민담이랍니다. 욕심 많은 사람과 착한 사람의 대비를 통해 삶의 지혜를 일깨워주는 이야기예요. 방귀쟁이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하고 부지런한 색시가 한 명 살고 있었답니다. 색시는 얼굴도 예쁘고 성품도 고와서 마을에서 소문난 처녀였지요. 그런데 이 색시에게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방귀를 아주 크게 뀌는 것이었답니다. 색시는 어릴 적부터 방귀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어머, 이러다 시집도 못 가는 게 아닐까? 하지만 색시의 어머니는 딸을 다독이며 말씀하셨지요. 괜찮다, 얘야. 좋은 인연을 만나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색시는 어머니의 말을 믿으며 조심조심 살아갔답니다. 시간이 흘러 색시는 이웃마을의 총각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총각은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고 시어머니도 자상한 분이셨답니다. 색시는 새댁이 되어 열심히 시집살이를 했지요.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방귀였답니다. 색시는 방귀가 나올 것 같으면 황급히 뒷간으로 달려가거나 멀리 나가서 뀌곤 했어요. 휴, 다행이야. 아무도 못 들었겠지? 색시는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냈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주 밖으로 나가는 걸 보고 의아해 하셨지만 착한 며느리라 여기며 믿어주셨지요.
어느 날 삼진날이 다가왔답니다. 삼진날은 진달래꽃으로 화전을 부쳐 먹으며 봄나들이를 가는 날이에요.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내일은 마을 여인네들이 모두 산으로 화전놀이를 가는 날이란다. 너도 함께 가거라. 색시는 겁이 났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답니다. 다음 날 마을 아낙네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간 색시는 조마조마한 마음을 안고 있었어요. 방귀가 나오면 어쩌지? 하지만 다행히 화전을 붙이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동안은 괜찮았답니다. 진달래꽃으로 만든 화전을 먹으며 모두 즐거워했지요. 그런데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갑자기 산속에서 큰 호랑이가 나타난 게 아니겠어요? 으악! 여인네들은 모두 비명을 지르며 벌벌 떨었답니다.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여인네들을 향해 다가왔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색시는 너무 놀라서 참고 있던 방귀가 저절로 나오고 말았답니다. 퍽! 천둥 소리보다 더 큰 방귀 소리가 산을 뒤흔들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호랑이가 깜짝 놀라 꼬리를 말고 도망을 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게 무슨 소리냐? 산이 무너지는 줄 알았네. 호랑이는 그 큰 소리에 겁을 먹고 산속 깊이 숨어버렸답니다. 여인네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며 서로를 부축했어요. 아이고, 살았네, 살았어. 그제야 색시가 창피해하며 고개를 숙였지요. 저기, 제가... 색시가 말을 꺼내려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셨답니다. 며느리야, 네가 우리 모두를 살렸구나. 다른 아낙네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덕분에 호랑이를 쫓아냈어요. 정말 대단한 솜씨예요. 색시는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평생 부끄러워하던 자신의 단점이 오히려 모두를 구한 장점이 된 것이지요. 마을로 돌아온 후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저댁 며느리가 방귀 소리로 호랑이를 쫓아냈다더라. 대단한 며느리를 두었네. 그 후로 색시는 더 이상 방귀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물론 평소에는 여전히 조심했지만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지 마을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어느 날 밤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에게 말씀하셨답니다. 며느리야, 사람은 누구나 남들과 다른 점이 있단다. 그게 단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누구도 가지지 못한 특별한 장점이 되기도 하지. 색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네, 어머님, 이제 알겠어요. 그 후로 색시는 더욱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마을에서도 색시를 호랑이를 물리친 용감한 며느리라고 불렀지요. 남편도 아내를 더욱 자랑스러워했고 시댁 식구들도 색시를 믿고 의지했답니다. 세월이 흘러 색시에게도 자식이 생겼어요. 색시는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해주곤 했답니다. 너희도 남들과 다르다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게 바로 너희만의
특별한 재능이란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씩씩하게 자라났답니다. 누구에게나 남들과 다른 점이 있답니다. 그것을 단점이라 여기고 숨기기보다는 때로는 특별한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방귀쟁이 며느리처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삼진날은 음력 3월 3일로 봄을 맞이하는 명절이에요. 이날은 여인네들이 진달래꽃을 따다 화전을 부쳐 먹으며 봄나들이를 즐겼답니다. 화전놀이는 긴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는 우리 조상들의 아름다운 풍습이었지요. 이 이야기는 옛날 엄격했던 시집살이 문화에서도 해학과 따뜻함을 잃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유쾌한 민담이랍니다. 3년 고개.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3년 고개라는 고개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 고개는 그리 높지도 않고 험하지도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고개를 무서워했지요. 왜냐하면 이상한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3년 고개에서 넘어지면 딱 3년을 살고 죽는다더라.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마을에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답니다. 그 마을에 홀로 사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착한 분이셨지요. 어느 가을날 할아버지는 지게에 나무를 가득 지고 3년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답니다. 단풍잎이 빨갛게 물든 참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고개 중턱에서 발을 헛디디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는 그만 굴러 떨어지고 말았지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3년밖에 못 사는구나.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를 집까지 부축해 왔지요. 할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소. 어차피 3년밖에 못 사는데 뭐하러.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저 누워만 계셨답니다. 이웃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할아버지 기운 내세요. 에이, 3년밖에 못 산다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소? 할아버지는 깊은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지요. 나날이 기운이 빠져가고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갔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마을에 똑똑하기로 소문난 아이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제가 좋은 생각이 있어요. 아이는 밝은 얼굴로 말했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에이, 어린 것이
무슨 좋은 생각이 있겠나.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아버지, 3년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을 산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슬픈 게 아니냐. 그럼 매일 3년 고개에 가서 넘어지면 어때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앉았답니다. 뭐? 뭐라고?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사니까 10번 넘어지면 30년이고 100번 넘어지면 300년을 살 수 있잖아요. 아이는 손가락으로 세며 신나게 말했죠. 할아버지는 눈이 동그래져서 아이를 쳐다보았답니다. 오호, 그거 참 기막힌 생각이구나. 할아버지는 그제야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렇지. 생각을 바꿔보니 오히려 좋은 일이 아닌가. 나는 이제 300년도 넘게 살 수 있겠구나. 할아버지는 당장 밖으로 나가 3년 고개로 달려갔답니다. 그리고는 고개 중턱에 도착하자마자 일부러 털썩 넘어졌지요. 한 번, 이제 3년 더 살았구나. 할아버지는 또 일어나서 다시 넘어졌어요. 2번, 6년.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계속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했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도 하나 둘 모여들었지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크게 웃으며 아이의 말을 전했답니다. 하하하, 나는 이제 1000년을 살 수 있을 게야. 마을 사람들도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손뼉을 치며 웃었지요. 아이고, 그 생각을 왜 진작 못했을까요?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3년 고개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오히려 일부러 3년 고개에 가서 넘어지는 사람도 생겼죠. 한 번 넘어질 때마다 3년씩 더 사는 고개라고 생각하니 무서운 고개가 아니라 복을 주는 고개가 된 것이랍니다. 할아버지는 그 후로 기운을 되찾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3년 고개를 지날 때면 싱긋 웃으며 말씀하셨답니다. 오늘도 넘어져 볼까?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도 함께 웃곤 했죠. 지혜로운 아이 덕분에 할아버지는 절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찾았답니다. 같은 일이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후로 마을에서는 3년 고개를 장수고개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어려운 일도 생각을 바꾸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답니다. 3년 고개 이야기처럼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죠. 긍정적인 마음과 지혜로운 생각이 우리 삶을 밝게 만들어준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3년 고개라는 이름의 고개는 전국 여러 곳에 있어요.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등 각 지역마다
비슷한 전설을 가진 삼년고개가 전해진답니다. 지역에 따라 삼년제, 삼년치 등으로 불리기도 하죠. 이 이야기는 우리 민족의 해학과 낙천적인 정신이 담긴 대표적인 민담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지혜롭게 극복하는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답니다.